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재판을 고려해서 2심부터 적용하고 법관 추천위원회도 외부가 아닌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의혹 이 두 가지를 쌍특검을 수용하라면서 쌍특검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바람의 딸로 불리며 세계 구석구석을 누볐던 여행가 한비아 씨가 최근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라는 신간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지구 여행가이자 국제 구호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한비아 작가를 만나봅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에 뭐 어떻게 좀 릴렉스 하셨나요? 예. 지난 주말 네. 더K 뉴스레터에 네. 나오고 싶은 그래서 마음으로 좀 준비하셨어요? 제가 주말에 두근두근 마음 늘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네, 제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믿으셔야죠. 어떻게 네네네. 자, 오늘부터 2주차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 시작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지난주에 생중계 업무보고 둘러싼 논란을 의식하듯 공무원 입장에서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정책 신뢰도 커진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먼저 박찬수 대기자님 생중계 업무보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제 기밀을 다루는 관계기관 회의가 아니면은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부처 업무 보고는 사실은 정책의 큰 방향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국민이 좀 알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개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는 일단 알 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그 공개 자체가 공직사회는 굉장히 큰 긴장감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네네. 어쨌든 공개되면은 그 자체가 그 곧바로 국민들의 평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부처 장관들이라든가 기관장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죠. 긴장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예.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특장점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왔던 분들이 대개 이제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됐죠. 윤석열 대통령은 유일하게 이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된 경우지만,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이랑 기초단체장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된 굉장히 그 미국, 어떻게 보면 미국식의 어떤 커리어를 쌓은 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행정을 잘했고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십분 발휘해 갖고서 국정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학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동북아 역사잖아요. 그거는 이제 따로 얘기하고 전반적인 요 네. 생중계 업무 보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아니 생중계 업무 보고의 취지야 당연히 의미가 있죠. 무엇보다도 좀 국정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진짜 공직사회 공무원들 신발끈 고쳐매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의도는 좋았다 분명히 저도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이제 그 실행에 들어가니까 이학재 사장한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게 국정 보고 받겠다는 자리입니까? 아예 작심하고 너 물러나 아주 그냥 욕을 주고 봉변 주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더군다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본인이 기소된 사건의 세상에 달러 은닉 수법을 언급을 하면서 자기 소관도 아닌 업무 소관도 아닌 사람한테 왜 너 이거 못 막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날 또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는 그걸 갖고서 이학재 물러나라 그러는데, 아니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경찰관 보고 당신 왜 소화기 스프링쿨러 관리 못했어 막 하더니 스프링쿨러 소화기 소방장비 관리 못했다고 경찰관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정말 저는 기가 막혔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취지는 좋은데 그러려면 조금 취지에 맞게 좀 하시라. 제발 좀 힐난, 그리고 너무 모욕적이잖아요. 그거 민주당이 항상 그래요. 아무리 상사가
부하 잘못 꾸짖을 때 그렇게 모욕하면 그거 갑질이라고 민주당이 그러고 항상 그래왔지 않습니까? 이거 갑질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발 인간적으로 힐난하지 마시고 애초에 취지에 맞게 정책 콘텐츠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얘기 뭐 나중에 네.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적용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찬수 대기자님, 이건 어떻게 예. 평가하세요? 사실 이게 탈모 치료제 공약이기도 했었나요? 대선 때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때 예. 이거를 이런 공약을 내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공약이 정식 공약이 포함은 안 됐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탈모가 있는 젊은 층한테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랬지만 이제 어떤 의료 재정이라든가 그런 어떤 보건복지 정책 전반적인 문제와 이게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정식 공약은 안 됐지만은 어쨌든 사실은 그 탈모 부분은 제 동생도 사실은 탈모인데 이게 굉장히 좀 본인은 심각한 그 저거는 느끼거든요, 질병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됐고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함으로써 이게 곧바로 정책화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정책에서 토론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계기로 해갖고 그런 네. 어떤 순기단 토론을 통해 갖고 만약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책화되는 거고 아니면은 네. 이제 중간에 그만둬지겠죠. 자, 강찬호 위원 아니 어떻게 보세요? 의료보험 재정이 튼튼하면 왜 못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자 사람이 머리칼이 좀 없어서 이런 그 외모상으로 조금 이런 거 하고 지금 당장 암에 걸려서 내일 돌아가실지 말지 하는 분 누굴 먼저 제가 케어해야 되겠습니까? 그 의사들이 당장 그 탈모보다는 당연히 암 걸려서 힘든 분들 케어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들이 지금 그때 그 탈모 무슨 저 3년 전에 민주당에서 그런 지금 얘기 냈을 때 이거 그럼 암 환자들 다 죽어도 좋다는 얘기냐?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때부터 지금 재정 이런 문제 때문에 포괄수가제로 바뀌면서 신규 암 환자의 경우 3년 전에 벌써 2군 항암제 치료할 때요. 본인 부담들이 크게 늘어나고 3세대 면역 항암제 치료받을 경우에는 1년에 적어도 17번을 맞아야 되는데 3주에 한 번씩 한 회당 얼마 드시는지 아십니까? 1회 당시에 500만 원이었어요. 지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결국 1년에 8,500만 원. 이거 부담할 수 있는 암 환자가 몇 명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거 안 맞으면 죽습니다. 자 반대로 탈모 걸린 분들 물론 뭐 외모 신경 쓰시겠죠. 근데 그분들 돌아가십니까? 다르죠. 자 그럼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재정 튼튼히 강 의원께서는 네, 네. 머리숱이 좀 많으시. 예. 근데 자 말입니다. 제가 이해 충돌 우려를 지금 분명히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반대로 자 그러면 지금 탈모 복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머리칼 없는 분들 본인들도 이해 충돌 우려는 감수하시면서 말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농담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암 환자부터 죽을 환자부터 챙겨야 돼요. 그거는 원래 의료의 철칙입니다. 네. 네. 자,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말씀하시면서 강찬호 위원님은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찬수 대기자께 이제 말씀드리면 저 이제 $100 책갈피 요 얘기를 하면서 외암 일반출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세관이 뭐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고 엄밀하게 말하면 세관의 업무고 한데 여튼 그 외암 일반출 아냐 하니까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하다가 이게 근데 약간 공격적인 말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전 정권 임명된 사람이라 그리고 또 좋은 자리라고 알려진 자리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라는 게. 자 그렇게 이제 보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짜리를 이제 책갈피에 끼워서 이렇게 반출하는 거는 굉장히 세부적인 사안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사안까지도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업무 능력이 강한 기관장들은 굉장히 세부적인데 강합니다. 세부적인 걸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업무를 계속 챙기다 보니까 작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자기가 체크하는 거거든요. 밑에 맡겨놓지 않고 이제 그런 점들에서 어떤 대통령이 지적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저거 했던 부분은 모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적하고서 그냥 넘어갔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좀 강하게 지적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게 전 정권 임명 인사에 대한 어떤 의도적인 공격 아니냐라는 좀 논란이 불거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생중계는 좋지만은 생중계 좋고 업무에서 미비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책하는 건 좋지만 거기서 더 이렇게 인신공격까지 혹시 논란이 되거나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는 게 국민들 볼 때도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옆에다가 이거 세관 업무 아니야?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옆에 네. 참모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딴 데서 놀고 있냐?
혹은 임기 언제까지예요? 뭐 이런 뭐, 이런 질문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했는데 박찬수 대기자님이 말씀하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면 예. 그 동북아 역사재단 박지양 이사장 예. 아주 저기 그 대표적인 사학자입니다. 예. 이분을 상대로 환단고기 얘기 예. 왜 했을까요? 그것도 뭐 환단고기 얘기도 굳이 그 자리에서 꺼내야 됐을까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업무법을 받다 보면은 대통령이 모든 부분에서 다 이렇게 옳은 얘기만 할 수는 없고 때때로는 이렇게 약간 그 잘못된 단어 선택이라든가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환단고기 문제도 아마 제 추측으로는 환빠라고 한 걸로 봐갖고는 환단고기 그게 꼭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고 환빠예요. 환빠는 그 안 좋은 이미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식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박지양 위원장이 잘 아시다시피 뉴라이트 성향의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이란 그런 지적이 있고 또 식민지 근대화론에 경도돼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해 갖고 우리 고대사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북아 역사에는 어떻게 연구하고 있냐라는 취지로 이제 질문하려고 그러다 환빠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조금 실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중계로 업무 보고 하다 보면 대통령도 실수할 수가 있고 고위 공무원도 실수할 수가 있죠. 다만 그 다음날 그 대통령실이 이거 해명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명쾌하게 좀 선을 그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환단고기 이거 대통령의 얘기가 환단고기를 그 동북아 역사재단이 고대사의 하나로서 연구하거나 주제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어쨌든 정식 그 사료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이렇게 선을 그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 네. 선을 긋지 않는 바람에 이제 논란이 조금 좀 더 지속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찬호 위원님의 그 아주 새내기 기자 시절의 일진이었던 이규원 홍보수석이 뭐라 그랬냐면 네. 이건 그 고대사 연구도 좀 이렇게 하라는 의미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떤 이런 두 가지 묶어서 환단고기 아까 저기는 얘기하셨으니까 자, 환단고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우선 지금 저 환단고기를요. 네. 가장 비판하는 이제 분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진보 진영 분들이에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박찬수 대기자가 계시는 한겨레의 그 문화부 강희철 기자님인가요? 그런 분들이 다 그 쓰는 글을 보면 이건 위서라고 해요. 환단고기를 그런 위서를 갖고 막 역사 공정하려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지적을 한겨레 같은 데서 많이 해왔어요. 그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환단고기를 한마디 했죠. 밀어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해가지고 무슨 발언을 했냐면 대통령 그 무슨 국경일 경축사에서 그 고려시대 이암 선생께서 나라는 그 인간의 혼이요. 그 역사는 그 인간의 나라는 인간의 몸이요, 역사는 네. 인간의 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암이라는 분이 원래 환단고기의 일부의 저자로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환단고기 그 진영에서 굉장히 떠받드는 분인데 이걸 두고 진보 진영, 민주당 이런 데서 뭐라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막 뛰어 올리면서 이걸 갖고서는 지금 국정교과서, 역사 국정교과서에 이거 집어넣으려는 거 아니냐? 그때 아주 그거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선 민주당 입장이 그래요. 그런데 바로 민주당 소속 대통령께서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아마 환빠라고 지금 비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환빠라고 비하라는. 그럼 이게 지금 이규환 그 홍보수석이 마치 환빠라고 했으니까 환단고기를 뭐 옹호한 게 아니다 그러지만 저는 발언 맥락이 전혀 그게 아닌데요. 대통령이 분명히 환빠라는 비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느냐고 했잖아요. 환빠를 비하한다는 말을 그 대통령이 했다면 그건 뭡니까? 환빠라는 말 그렇게 막 그랬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환빠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나요? 거기에 그런 말 나올걸요 아마. 예, 원본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그거 제가 만약에 틀리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만은 비하라는 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자, 그러니까 예, 제 정리해 말은 주세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리고 그때 보면 이거는 뭐 문헌이 아닙니까? 환단고기는 이런 문헌임 이런 얘기도 뭐 증거 없는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까? 반문한 여러 가지 맥락을 봤을 때는 환단고기를 옹호한 쪽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갖고서 지금 뒤늦게 이렇게 호도한 자꾸만 그 변명을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자,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 마무리 짓고 어제 수사 결과 브리핑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수사 결과 내용 박찬수 대기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저는 보니까 명확한 증거로 그 전모가 다 밝혀졌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몇 개 이제 증언에 의해 갖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솔직하게 자기가 심정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걸 밝히는 굉장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계엄 시점과 그리고 왜 했는지 그리고 왜 12월 3일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쾌하게 밝혀지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규명해야 될 숙제는 여전히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2차 뭐 내란 특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2차 내란 특검 하다도 그런 것들이 규명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지금은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소한 그 국가 최고 지도자까지 지낸 분이라면은 이제는 그 솔직하게 자기가 모든 부분들을 부인만 하지 말고 모든 사실 부인만 하지 말고 좀 전모 과정들을 솔직하게 좀 털어놓는 그런 자세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자세도 말씀하셨는데 특검이 사실 강찬호 의원님 네. 6달 동안 그렇죠. 그 많은 인력과 많은 그럼요. 예산을 쓰고 네. 내놓은 결과 네. 한 몇 점 정도 주세요? 빵점 줘야 되는데 오히려 좀 공이 조금 있어서 한 30점 주겠습니다. 30점이요? 왜 그러냐면 네. 특검에 저는 애초에 이 내란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지금 이걸 갖고 특검한다면 뭡니까? 내란을 규명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란 특검 자체가 오히려 좀 내란적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농담입니다만 이 내란 지금 혐의는 검찰 특수본에서 해가지고 지금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정권을 잡은 세력이 보통 특검은 아시다시피 야당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제 거느리고 있는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네들이 더군다나 특검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초당적인 조직을 특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이 못하니까 야당과 여당이 보통 합의한 대통령 세력을 수사할 때 많이 하죠. 미국 그렇죠.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건 또 누가 되건 간에 대통령 밑에 유명한 권력자가 되건 실세 정치인이 되건 간에 그럴 경우에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은 어떤 특검입니까? 그냥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뭐 이런 그 범여권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특검 아닙니까? 이거는 특검이 아니고 민검이었어요, 애초에. 자, 그런데 이 민검조차도 지금 그 내란이다 뭐다 하면서 요란하게 지금 소리를 냈지만 지금 드러낸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드러낸 건 이게 있어요. 첫째, 지규현, 조희대 이거 혐의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지금 내란을 여기 연계돼서 뭐 한 게 없다. 관련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정리했잖아요. 이 3대 논란을 깨끗이 정리해 준 점은 좀 고운 같습니다. 뭐 본인들의 본인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공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내란 하면서 지금 도대체 그 내란 관련해서 제대로 밝혀낸 게 뭐가 있느냐. 그래 놓고 네. 지금 고작 한다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권력을 더 유지를 하고 더 뭐 하기 위해서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신문 좀 읽은 우리 국민들도 쓸 수 있는 정도의 평론 수준의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그 많은 인력과 시간을 썼느냐. 예를 들어서 썼느냐. 이런 것도 네. 있어요.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시점을 네. 정했다 뭐 이런 네. 것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약간 논평에 가깝지 않냐 이런 지적도 그렇죠. 있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 네. 원래 누가 빵을 훔쳤다고 했을 때 그 빵을 훔친 이유가 배가 고파서 또는 부인이 배가 고파해서 부인을 위해서 또는 막연히 빵집 주인이 미워서 돈 안 내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빵을 훔친 것 자체가 절도죄입니다. 유무죄는 빵을 훔쳤다는 사실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기는 예를 들어 정말 그 사람 배가 고팠느냐 아니면 부인 때문이었냐 이런 거는 증거를 갖고서 하면은 그 부분은 뭐에 해당되냐면 네. 형을 감경하는 정도의 문제인데 이번에 그런 동기를 완전히 소설 쓰듯이 그냥 본인들이 증거 제시도 없이 한 다음에 그렇게 그냥 내용도 없이 다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이 그렇게 내란 세력이라고 한 사람들을 오히려 무죄 방면하게 하는 효과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희한한 거는 박지영 특검보라는 사람이 뭐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라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 부부싸움을 했다. 그게 계엄 뒤에 그랬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것이 역설적으로 계엄과 김건희가 관련이 없다라는 뭐 그런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제가 볼 때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둘이 부부싸움 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저는 의미가 있다면 김건희 여사가 정말 관련이 없어가지고 통 모르고 있다가 계엄 끝나고 다 망한 다음에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 정권 다 망했어. 뭐 이런 소리 했다. 요런다면 뭐 그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도대체 부부싸움 얘기를 왜 했는지 전 그것도 의문입니다. 네. 짧게 한마디 자, 박찬수 대기자님. 그 내란 여부가 드러난 게 없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불법 계엄 자체가 이미 내란입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뭐하러 해요? 그럼? 불법 계엄 자체가 내란이기 때문에 이 특검 수사는 내란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내란은 이미 확정돼 있고 내란의 전모가 어떤지를 가리는 거거든요. 전모가 나왔어요? 지금 그 내란 여부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억울한 말이 아니에요.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실체가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냐 하면 이게 굉장히 윤석열 한 개인의 어떤 그 충동적이고 일탈적인 행동 속에서 이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뭐 12.12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들끼리 뭐 30정기단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조직적으로. 모여서 했으니까 네. 그 증언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조사해 봐도
윤석열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전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거 위험한 사람이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던 거고 대통령을 이런 사람을 그 대통령으로 그 밀어 올린 그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지금 국민도 다 근데- 반성해야 근데- 되겠네요. 근데 반면에 예. 저기 대 기자님 반면에 그 한 사람의 어떤 일탈이나 그 사람의 정신세계 이런 것이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예. 지금까지 어떤 민주당 정부 여당이나 그다음 특검이 계속 얘기해 온 거는 어떤 조직적인 어떤 것들을 밝혀내겠다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 해산까지 얘기한 건데 그런 부분하고 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그 정당 해산이라는 거는 그 예. 일단 내란 행위가 있은 다음에 그 내란 행위에 동조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내란 음모에 얼마나 개입했냐. 저는 국민의힘의 그 저기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내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다. 뭐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제 내란이 이미 실행이 됐을 때 네. 그것들을 도왔느냐, 또 지속하려고 도왔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내란을 막으려고 애썼느냐라는 그 차이가 있는 거겠죠. 네. 제가 볼 때는 자. 박찬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가 특검의 허구성을 더 이렇게 돋보이지 더 입증하는 것이라고밖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한 대로 윤석열이라는 본인 개인이 진짜 굉장한 망상과 본인의 어떤 일방적인 실행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에 공무원들은 국무회의 이후에서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방송에서 땅땅땅 선언한 이후에서나 그때나 이제 이거 어떡하지 우왕좌왕하고 끌려다니다가 그냥 새벽 5시에 해제된 이 상황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그런데 방대한 특검 그걸 왜 수사를 했냐? 방대하게 하느냐? 여권 전체 그 당시 여권 지금 국민의힘 이 전체를 다 내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앞으로 완전히 지방선거라든가 향후에 전국에서 그 저 내리 누르고 정치적인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심보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네. 지금 저 박찬수 위원이 잘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개인의 그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임명한 특검마저 관련성이 없어서 저희는 다 불기소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내란 특검 마무리되자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과 내란 전담재판부 속도 내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책임의 문제가 시급합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정청래 대표도 뭐 아직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다 이런 얘기하고 박선원 의원은 SNS에 짧은 글을 남겼어요. 조은석 내란 특검 도대체 뭘 했나. 자, 여당 내부에서도 수사가 미진하다 이런 네. 평가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인데 박찬수 대기자님께 여기서 더 특검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아니면 나머지 수사를 일반 수사기관에 맡겨야 될까요? 저는 가장 그 밝혀지지 않은 예. 핵심은 외환죄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부분은 사실은 더 수사를 해갖고 얼마나 나올지.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하고 퍼스널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솔직하게 이제 국민에게 고해한다는 심정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 전모가 얼마나 밝혀질 수 있을까는 상당히 좀 의문이 있는데 네. 근데 외환죄 같은 경우는 수사하면 저거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거든요. 이미 그 알려진 뭐 이렇게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던 거 그 이전에도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서 뭐 풍선을 이렇게 띄웠다라는 당시 병사들의 증언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외환죄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갖고서 그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이거는 뭐 내란 특검은 아니지만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계속 수뢰 혐의가 더 추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 대통령 부인과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방명록 방명록이 되게 적고 그거 굉장히
엄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이 굉장히 VIP에 준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런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누구를 얼마나 만났고 또 어떤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대통령 부인이 어떤 수뢰를 했고 또 어떤 그 부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이렇게 여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하면은 더 밝혀지는 것들이 있겠죠. 자, 강찬호 위원께는 녹취 하나 네. 듣고 비슷한 네, 질문 네, 드릴게요. 국내의힘은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 분명히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 보수 정치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어려운 민생 경제를 바라보면서 전국 혼란과 사회 분열을 끝내고 국정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2차 종합 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내란몰이 야당 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국정 난맥상과 명청 갈등을 덮고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입니다. 2차 종합특검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 강찬호 의원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당 원내대표 얘기 한마디로 하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도 특검 연장에서 내란몰이 이어가겠다는 건 지방선거 겨냥한 저열한 술수다. 즉각 멈춰라. 예. 이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좀 전에 김 원내대표 얘기가 방송됐죠. 좀 전에 예.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정의했잖아요. 자, 내란 특검에서 내란의 기획, 내란의 지휘 구조, 내란에서 윗선 개입 여부 이거 중에 밝혀진 게 없다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딴 사람들이고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내란 특검이 실패한 게 아니고 뭡니까? 그걸 단지 한마디로 줄여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게 송원석 원내대표 말이고요. 요게 포인트예요. 기획, 지휘구조, 윗선 개입이 다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하겠다는 건데 저는 박찬수 의원 말씀이 딱 맞아요. 이걸 밝혀내려면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애초에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수사가요. 도저히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고선 밝혀낼 수 없다면 그 수사는 끝난 거예요. 그 수사는 끝난 거고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그 얘기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 한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규명할 수 없다고 지금 윤석열이 입을 열기 전까지 규명할 수 없다고 아예 박찬수 의원까지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것을 볼 때 지금 이런 그 특검들이 지금 간 행동들 지금 보면은 뭐 몇백억에 달하고 이런 인력들이 한 거는 지금 정치몰이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오히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민주당에 큰 손해를 본 게 뭡니까? 그렇게 밉고 그렇게 어떻게든 쫓아내고 싶었던 조희대, 지기현 다 지금 면죄부 중에 누구예요? 그게 바로 조은수 특검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으로 삼았던 자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짝짝꿍해서 내란을 했다. 지금 이런 그 프레임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가 내란에 관여했다는 건 어디서든 확인되지 않는다. 전혀 확인되지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은 딴 사람도 아니고 조은석이 내려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2차 특검의 대상은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특검 도중에 수많이 나온 특검의 범죄들 대표적으로 민중기 같은 사람 민중기 지금 자기 자신이 주가 내부 거래한 의혹 자기 자신이 지금 사실상 강압 수사로 선량한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의혹 그리고 마침내는 민주당의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건 싹 덮고 1년 번호도 안 붙이고 서랍속에 놔두다가 탄로나니까 뒤늦게 경찰에 그냥 이첩하겠다고 신용만 한 죄 등 죄에 죄가 죄를 낳은 거 이런 거부터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거는 좀 뒤에 조금 더 질문을 박찬수 대기자님께도 드리고요. 자,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얘기. 오늘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재 재판 중인 재판 고려해서 2심부터 적용한다. 그다음에 법관추천위원회 외부에서 하면 이게 결정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계속 지적이 되니까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자, 강찬호 의원님, 위헌 소지는 이렇다면 없어지는 겁니까? 계속 있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히틀러가 성형수술한다고 히틀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위헌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속한다고 돼 있고 법관이란 것은 어디서 결정되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법관 재판부를 구성할 때 그 재판부 구성에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
같은 사법부 내의 세력도 인위적으로 그 재판부의 구성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판장이 예를 들어 뭐 수석 판사나 대법원장이 네. 일부 재판부 했는데 일부 재판부 보니까 판사가 건강이 나빠서 이 판사 중에 누구누구를 2부에서 좀 땡겨서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만약 정말 판사가 건강이 나빠서 안 된다 하면요. 다시 구설 돌려가지고 네. 1부, 2부, 3부 중에서 그냥 랜덤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조금이라도 인위성이 개입되면 그걸 만약 봐주면 그다음에 대법원장이건 누구건 자기 정치적 고려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판사의 그 구성은 랜덤으로 애초에 법원이 정해뒀던 룰 그대로 진행이 돼야지. 지금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어쨌든 인위성이 감이 안 될 수는 없다. 인호성이 감안될 수가 없죠.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다 뭡니까? 우선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던 재판부 외에 지금 따로 두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 선거법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받아고 고등법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지금 재판부 편의상 A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A부에 가 있어요. 그 A부 판사가 지금 이걸 자기가 일방적으로 지금 헌법 해석해 가지고 재판 지금 국정 연속성에서 정지했죠. 자, 근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안 되겠네? 저 사람 지금 왜 저렇게 지금 재판해야 되는데 안 하지? 그럼 여기서 내가 저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이 판사 좀 여러 가지로 좀 건강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 말고 A부 말고 B부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A부가 지금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도 또 아니면 국민의힘 사람들도 싫겠죠. 그 A부 판사가 싫겠죠 지금. 그 랜덤 룰을 네. 깰 수는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건 네. A부 판사한테 정리해 주세요. 적혀졌고 A부 판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랜덤으로 이번에 A부에 갔으면 A부가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끝까지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기현 판사 밉고 조희대 밉다고 지금 결국은 이런 거 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헌성 없었지만 본질이 위헌인데 네. 하장한다고 위헌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박찬수 대기자님. 이런 판단은 궁극적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데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사법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고 단언은 못 하겠지만은 네네. 위헌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게 우선 첫째로 우리 법원 정부조직법에 보면 법원의 조직과 법원의 구성은 법률에 따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심 제한이니까 이 3심제를 구성하는 게 법률입니다. 근데 법률은 어디서 만드냐면 국회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은 그에 따라 법원의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왜 이걸 쉽게 못하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삼권 분립 정신에 위배될 여지가 있고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가 좀 자제하는 거지. 어쨌든 법률을 만들면은 법관의 구성이라든가 법원 체제 자체는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만 만드는 게 이게 위헌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가령 5.18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사실은 이제 불법 계엄하거나 이제 군대를 이동하면은 그게 내란죄로서 이미 형법에 있습니다. 그 죄로 이제 처벌하면 되는데 굳이 1979년에 12.12 사건을 딱 특정해 갖고서 5.18 특별법 만들어갖고 처벌한 거거든요. 그때도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즉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더라도 그게 위헌이 아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법률을 아니, 갖고서 아주 짧게 한 줄만. 간단 말씀입니다.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 헌법학 기본 중에 기본을 지금 굉장히 위배하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런 법률을 만들었을 때 위헌 심판 받아서 위헌이 됩니다. 법원의 구성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기 때문에 네. 법률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사법권이 왜 있습니까? 마음대로 자. 국회에서 하지.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가까이 하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2개 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서평택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는 고장난 차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 더지나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각각 6km씩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12km 정체입니다. 이후 군포에서 반월터널, 또 군자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도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공개했습니다. 개혁신당과 협의해서 공식 발의하기로 했는데, 자, 이른바 야당에서 추진하는 쌍특검,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찬수 대기자님? 쌍특검이요? 네,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쌍특검이 이제 통일교 특검하고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금품수수 특검이죠. 민중기 특검에 대한 민중기 특검이죠. 특검. 예, 두 그러니까 가지입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이게 정치적인 그 공세라는 게 뭐 너무 좀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통일교 특검은 저는 그 한번 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내용을 저기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딱 민주당 쪽만 겨냥해서 할 게 아니라 당연하죠. 사실은 통일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통일교가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정치적인 로비라든가 그리고 뭐 저기 한학자 총재 뭐 그 무슨 궁에서 뭐 현금이 뭐 몇백억이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돈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금돼 갖고서 활용됐는지 또 강제 모금이라든가 또 강제 노동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실제로 그 논란이 막 되고 그랬었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조사가 이루어져 갖고 결국은 통일교가 이제 법인 해산 절차를 밟았던 건데 그렇다면 통일교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가리지 않고 진짜 통일교 자체의 어떤 불법 비리에 대해서 저는 특검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데 그러면 통일교의 비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들의 강찬호 도움을 의원님. 줬으면 여야 정치인들은 벌을 받지 말고 통일교만 비리에 벌을 받아야 되나요? 어떤 겁니까? 그런 건 얘기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 네, 뭐냐 큰 강찬호 틀에서 당연히 국민의힘이 저 특검을 제안할 때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돈 받은 것도 당연히 다 수사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엄하게, 더 엄한다는 표현은 그건 안 됩니다. 하여간 다 투명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하고 국민의힘은 서약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그런 혐의자들이 나올 경우 저희는 절대 민주당처럼 쉴드 치고 막 저 뭐냐 그 아니라고 강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가서 떳떳하게 수사받고 네가 결백하다면 결백을 입증하고 와라. 우린 못 도와준다. 그러는 당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당연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 받은 사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통일교에 돈 받은 의원들 이번에 정치인들 다 화끈하게 가려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저 뭐죠? 이 통일교가 정치에 개입한 걸 가지고 그런데 저 뭐죠? 이걸 갖고선 해산을 시켜야 되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우리나라는 폭넓게 종교의 개입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상 종교 활동의 자유가 있고 세 번째 종교 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때 제가 헌법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차진아 교수 같은 이런 분들 얘기가 뭐냐면 종교 분리의 핵심은 뭐냐면 정치와 종교의 분리인데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서 종교를 억누르면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주교 정의구현 사회재단이 저 정부를 비판하는 특히 이제 보수 정부 많이 비판하죠. 그런다 그래서 보수 정부가 천주교 정의구현 억압한다? 사회재단을 억압하고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 가장 반발한 세력이 민주당입니다. 그게 정교 분리의 핵심이다. 그 정교 분리가 핵심이 그거예요. 종교는 정치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입의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 뭐 비판한다든지 뭐 이런 거 심지어 종교가 정치 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 서양 같으면 기민당이라서 독일 같은 경우 기독교 민주당 등 아예 교회가 정당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를 비판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비판하는 거를 만약에 박 정부나 이 정부가 막고 탄압하면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네. 그 통일교가 네. 자기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대거 당원에 가입시켜서 예. 거기에 어떤 정말 조직적인 영향 미치려고 한다면 그렇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 당연히 근데 그거는 네. 다른 예를 들어 그 종교 뭐 신천지도 그렇고 예. 또 뭐 일부 또 어떤 교회에서 또 저 정치인하고 친한 경우 그 교회 신자들 보고 목사님이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번 가입도 해보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 개별적인 범죄들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교회 잠깐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럼 그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짧게 정리해 주세요. 저 예. 개별 조직적으로 들어갔다. 물론 그건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별 교회의 문제이지 그렇다고 기독교를 전체 해산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딱 보면은 그 통일교 전체를 지금 해산시키겠다. 이거는 좀 그 헌법이 보장한 그 범위를 한참 넘어가는 것 이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짧게 네. 얘기했습니다. 박찬수 요즘 기자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그 해산 얘기가 나오는 건 그 종교 재단을 해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하고 통일교는 같은 차원에서 놓고 볼 수 없는 게 네. 통일교가 현재 종교 재단으로서
인정돼 있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고 각종 사회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이렇게 돈으로서 통일교를 지원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법적이고 잘못된 일을 했으면 그런 지원을 다 끊어갖고 종교재단이 아닌 거고 임의단체로는 활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은 임의단체로 활동하는 거거든요. 네네. 정부가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에 면세 혜택을 주거나 무슨 어떤 지원을 하는 거 없지 천주교에 않습니까? 면세 혜택 주지요. 가지고 말장난하시는 거고요. 정의구현사재단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아니 네. 그 천주교 자. 일부고 천주교로 보는 자, 것이고요. 여기까지.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요 부분은 한번 짧게. 전재수 전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어저께 했는데 가서 한 2시간 20분 기다리다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입법부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장이 아이 그래 해라 이랬을 때 이제 한다는 관례라면 관례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왜 하필이면 거기서 전재수 의원 사무실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며 뭐 100% 확인된 건 아닌데 파쇄기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아이. 기자들의 전언도 있고 아니, 자 그리고- 그렇다면 네. 그냥 요거 짧게 여쭤볼게요. 경찰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이 이 정도 사이즈의 어떤 뭐 그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낸 사례가 어떤 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박찬수 대기자님. 경찰이요. 예. 집권 초기에 서슬퍼런 집권 초기에 여권의 유력 정치인 그것도 그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수사를 잘할까? 옛날 사례로 한번 해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또 벌어지니까 약간 뭐- 좀 부정적 인식도 확산될 것 같다는 게 아닐까요? 과거에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검찰이 간판에 내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를 안 맡기고 경찰도 가는 건데 과거에 같은 경우는 그 정치인이라든가 유력 정치인 특히 이제 유력 대기업 같은 수사는 검찰이 했지 경찰에 맡기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이 수사에 전면에 나선 것들을 과거하고 이렇게 지금을 비교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검찰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간판에 내릴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경찰이 해 나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자, 강찬 검찰이 의원님, 못하니까 요거 짧게. 검찰이 못하니까 경찰에 맡겼는데 경찰이 그렇다고 잘하나요? 제가 볼 때 경찰이 지금 잘할 건 하나도 없고 오늘 지금 이거는 압수수색이 말만 압수수색이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범죄 증거 은닉 방조 공범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요. 전재수 의원 지금 방에서 팥색이 돌아가는 소리가 실제로 들렸다는 얘기가 지금 어쨌든 뭐 100% 지금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게 지금 어쨌든 인터넷 기사 상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국회는 경찰이나 이런 거 압수수색할 때 당연히 입법부를 존중해서 국회의장한테 먼저 통보합니다. 네. 그러면 통보와 동시에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은닉을 안 하는데 그렇게 통보해 놓으면 그다음에 바로 그 전재수 의원한테 전달됩니다. 국회의장실에서. 그러고 나서 2시간 넘게 있다가 들어가면 그게 그 사이에 그럼 다 빼돌리라는 얘기지. 그게 압수수색하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거 내가 볼 때는 민중기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수사할 때 우리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증거가 나오면 제발 안 되니까 의원님 2시간 드릴 테니까 제발 지금 빨리 파소해 주세요. 이렇게밖에는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분 자리가 저는 위태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볼게요. 자, 아니 오늘 보니까 강찬호 의원님의 선배 얘기가 계속 나오네. 그 그렇습니다. 김종혁 네. 그 고양시 병인가요? 거기 네네네. 당협위원장 저 친한동훈계로 네, 분류되는 그렇습니다. 분인데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2년. 네. 그 상당히 강한 징계인데 아주 징계를 굉장히 내렸습니다. 강한 징계죠. 굉장히 예, 예. 강한 그리고 징계. 네. 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들이받는 소 쳐 죽일 것. 네. 야,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저 당원 게시판 뭐 당무감사 이제 쭉 벌이고 있고 중간 발표도 했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부 뭘 공격하고 있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하면 안 된다. 입틀막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 판결할 것 같지 않으니까 판사 지금 쫓아내고 입만 맞는 판사 안 치겠다는 거 아니냐. 본인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뭡니까? 본인이 얼마 전에 윤리위원회에다가 여상원 윤리위원장 시켜서 김정혁 대표, 김정혁 최고위원 징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여상원 위원장이 네. 이게 징계할 감이 안 된다 해서 그냥 끝내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상원 위원장을 쫓아냈어요. 이거야말로 직위원 조희대 쫓아내겠다는 거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자기 입맛에 맞는 이호선 지금 교수 시켜가지고 지금 새롭게 오늘 이렇게 징계를 때린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
장동혁 대표가 만들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판결을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만들게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정당이 이재명 정부와 똑같은 그런 일을 아직 이재명 정부는 실행도 못 옮긴 이런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는 당장 물러나야 된다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찬수 대기자님. 예, 뭐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당원권 정지 2년이란 건 사실은 정치인에게는 거의 사형 선고나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당원권 정지 1년 이상만 되면 제가 그 국민의힘 그 당원 당규를 잘 모르지만은 대개의 정당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받으면 그다음에 어떤 선거에서도 공천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을 나가라 정치를 그만두라는 얘기, 네.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근데 김종혁 그 전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물론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긴 하지만은 그 정도의 비판들은 정당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울러야지 국민을 상대로 우리는 이렇게 포용하면서 간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장동혁 지도부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생각하는 건 그거 같아요. 어쨌든 한동훈 계라든가 자신의 반대하는 데를 쪽으로 오히려 쳐버리고 완전히 그 윤 어게인 세력만으로 국민의힘을 다시 재편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인 것 같아갖고 그건 완전히 국민의 특권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윤 어게인이라는 분들 전체 국민 포션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얼마 전에 윤한홍 의원이라든가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친윤계 영남권 의원들마저 격한 어조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요즘 행보를 비판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본인이 딛고 있던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공경에 처했는가 반성하고 다시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민심이에요. 윤 대통령 세력하고 절연하고 계엄 탄핵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중도와 상식에 맞는 그런 노선을 택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완전 거꾸로 오늘 지금 뭡니까?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임명 그리고 또 김민수 국민소통위원장 임명. 근데 김민수 이분은 지금 윤어게인 세력하고 너무 붙고 이래가지고 국민소통이 아니고 국민불통위원장으로 제가 임명하면 딱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지금 잘못된 인사를 함으로써 어저께 지금 마침 그 장동혁 대표가 좀 본인이 나도 이제 태도 바꾸겠다면서 재선 의원들 만났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이제 태세를 바꾸고 좀 중도적으로 처신하겠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얘기해서 재선 의원들이 좀 이제 바뀌나 보다 했는데 돌아서자마자 뒤통수를 친 겁니다. 이렇게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거 이거야말로 그렇게 매일같이 민주당의 왜 내로남불 위선을 욕해온 정당의 대표가 할 일입니까? 제가 볼 땐 차라리 민주당에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강찬호 위원께 하나 더. 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장동혁 대표 찾아왔는데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한테도 쓴소리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한테 다수 국민의 뜻을 쫓아 정도를 가달라. 집토끼 달아날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새로운 보수 지지층이 두텁게 형성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네, 딱 맞는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이거 이석연 이분이 지금 이재명 정부 쪽에 갔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김민수 대신 이석연 이분을 앉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석연 이런 분이 좀 다른 쪽에 가 있는데도 이 정도 말을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앞에서는 뭐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뭐 이랬을 텐데 그래놓고서는 지금 본인의 자기 당 지금 국민통합위원회에 위원장에다가 지금 윤 어게인만 하고만 이렇게 같이 입장을 하고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앉힌다는 거는 저는 이석연 위원장 만난 것도 다 쇼다. 이런 이석연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들러리로 동원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박찬수 대기자께 요 상황, 이제 국민의힘 상황 하나 여쭤볼게요. 정의용 사무총장이 장동혁 체제 출범 이후에 결속이 강화됐다면서 당비 내는 당원 수가 한때 줄었다가 장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증가했다. 반면에 재선 의원들 주최한 토론에선 당 대표 비롯한 지도부가 공천 권한 내려놔야 한다. 공천 전행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했어요. 자, 이렇게 정치권 오래 취재하셨으니까 그 야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약간 실력 행사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당대표가 될 때부터 이런 상황이 예견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미 윤어게인을 강하게 얘기했었고 뭐 전환기 씨라든가 극우 세력과 손을 잡아갖고 당대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당이 정상적인 판단을 했고 당원들의 다수가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면 장동혁 그 의원이 당대표가 안 됐겠죠. 그런데 장동혁 당대표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원들과는 또 다르게
밑에 당원들의 상당수는 장동욱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용 사무총장이 오히려 당비 내는 당원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당 내부의 어떤 균열과 분열, 극단적인 분열 같은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수렁에 빠져갖고 어느 쪽으로 가지 못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하는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이죠. 어느 쪽 한쪽으로 쫙 당원들의 그 민심이 쏠려버린다면 그쪽으로 가면 될 텐데 네. 지금 완전히 양쪽이 그냥 갈라져갖고 우리가 다수다라는 식으로 이게 싸우고 있는 건데 당원들만 놓고 보면 저는 만약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 저기 장동혁 대표가 패배할까? 저는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 지금 그래요? 그게 지금 오히려 그 더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의 네. 아픔이고 어쨌든 딜레마인 거죠. 자, 네, 강찬호 박찬호 의원님 네, 시간은 1분 이내 남았는데 네. 요 부분 어떻게 귀결돼야 한다고 보세요? 박찬수 의원께서는 이제 본인 희망사항도 좀 들어간 좀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요. 그 왜 당원이 늘었냐면요. 내년 지방선거 있어서 그래요. 아시다시피 자 지방선거 6월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선거 있기 전에 한 여름께부터 네. 당원이 폭증합니다. 이거는 그 당이 무슨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그 후보 걸고 공천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들 사돈의 8촌까지 다 야 1,000원씩만 내 아니면 내가 대신 내줄게 해가지고 지금 당원 막 끌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저 2년 전 총선 때도요. 네. 2023년 가을에 그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없는데 국민의힘 당원 폭증했습니다. 20만 명 폭증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네. 무슨 뭐 장동혁 체제가 인기 있다. 총선 공천 받을 지금 줄 서느라고 이렇게 늘었다. 간단히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가파른 산비탈 위 100년이 넘은 낡은 흙집. 그곳에서 8살 시은이와 몸이 아픈 할머니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아빠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산길을 오를 때마다 지팡이 대신 우산을 짚고 다니는 가족들. 늘 넘어질 위험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데요. 기온은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지만 시은이네 집엔 제대로 된 보일러도 냉난방기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아궁이마저 막혀 올겨울은 전기담요 하나로 나야 하는 상황. 그 중에서도 시은이가 가장 힘든 부분은 화장실인데요. 낡은 나무 틈 사이로 해충이 드나들고 얼음장 같은 찬물은 작은 몸을 더 떨리게만 합니다. 매서운 바람에도 따뜻한 외투 하나 없는 어린 시은이. 시은이네 가족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늘 밤까지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1에서 3cm의 눈 쌓이겠고요. 강원 내륙에도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빙판이나 도로 살얼음이 꽤 있습니다. 내일도 날은 흐리겠는데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낮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그러나 동풍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강원 산지와 동해안 또 경북 산지, 즉 동쪽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눈의 양이 강원 산지 쪽은 최대 5cm, 경북 산지 1cm가량 보고 있습니다. 비 양은 5mm 정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고요. 아침 기온 영상입니다. 서울이 3도, 대전 4도, 전주 6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온화한 겨울입니다. 낮 기온도 서울 7도 정도, 광주 10도, 대구 11도로 모두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낄 걸로 보여지고요. 그 밖의 지방에도 안개 끼는 곳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는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시야를 흐리게 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동해안 중심의 너울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법관 추천위원회도 외부가 아닌 법원 내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와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 의혹을 밝힐 쌍특검 수용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급락하면서 4,000선 밑으로 밀려난 3,999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세 번째로 높은 1달러에 1,47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조사 결과 청년 10명 중 3명은 심리적 탈진, 즉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진로 불안이 39%로 가장 높았고 업무 과중이나 업무에 대한 회의가 34% 수준이었습니다. 혹평에 시달렸던 카카오톡 친구 탭이 오늘부터 예전 형태로 돌아갑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오늘부터 차례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영어 단어 노마드는 유목민이란 뜻입니다. 근데 노마드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연관 지어보면은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바꿔나가면서 창조적으로 사는 인간형을 뜻한다고 합니다. 40년 차 지구 여행자, 이분이 살아온 여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작가 한비아 선생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약간 목소리가 허스키한데 허스키한 그거 좀 목소리 좋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뜨거운 물 갖고 왔습니다. 네. 자, 한비아 선생님은 우리가 뭐라고 칭해야 될지 지구 여행가, 국제 구호 활동가, 국제학 박사, 교수, 작가. 너무 욕심 많으신가 봐요. 본인 스스로 뭐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명함으로 보면 네. 국제구호 전문가, 세계시민학교 교장, 이화여대 국제학 교수. 네. 그 명함이잖아요. 그죠? 예, 예. 명함은 이제 3, 4년 뭐 5년 있으면 제일 없어질 위에 뭐 거니까. 있어요? 국제구호 전문가? 국제구호 전문가. 지금은 아. 그렇죠. 전문가로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작가가 좋습니다. 그래도 작가가 좋다. 왜냐하면 작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경험도 깊어지고 이해도 넓어지고 작가 좋습니다. 그래요. 네. 자, 한비아 작가님 바람의 딸로 유명합니다. 1996년 펴낸 책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네. 세 바퀴도 아니고 세 바퀴 반이에요. 그 좀. 제목의 일부기도 하고 네. 책 표지 보면 여기 있습니다만 히잡이죠 그게. 두 권 그렇죠. 쓰고 배낭맨 채 카메라 응시하면서 웃습니다. 아주 인상적인데 자 이게 바람의 딸 스스로 이렇게 이건 나는 바람의 딸이라는 게 나를 가장 잘 그 정의할 수 있어라고 한 겁니까? 누가 아니 붙여준 겁니까? 그게요. 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책 네. 나오기도 전에. 네네. 왜냐하면 이제 6년간 배낭을 메고 오지로만 다니던 그 여성이 있기는 했겠지만 네. 책을 낸 사람은 이제 눈에 안 띄었을 거니까 네.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그 책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인터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분이 그 앵커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셨어요. 네네. 그래갖고 바람의 딸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저거를 책 제목으로 하자. 이야. 그래서 이제 바람의 딸 걸어서 지고 세 바퀴만 해도 되는데 네. 조금 겸손하게 세 바퀴 반. 조금 예쁘게 그렇게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람의 딸은 사실 이게 뭐 daughter of the wind잖아요. 윈드. 그러니까요. 바람처럼 다니는 자유롭게 다니는 바람의 딸이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국제구호로 보면 굶는 아이가 없는 세상. 그다음에 전 세계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바란다 하는 그런 바람의 딸도 돼요. 바란다. 그렇죠. 원한다. 위시. 그렇죠. hope. 예, hope. 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딱 맞게 제 그러니까요. 별명을 애칭을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쫙 한비아 선생님을 검색하다 보니까 네, 이제 비아라는 이름으로 네네. 개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본래는 저도 천주교도지만 그랬어요? 세례명이더라고요. 네, 세례명이에요. 근데 그 한자를 보니까 날비자에 날아다닐 비자에 들야자다. 맞습니다. 들을 날아다닌다? 맞습니다. 아니 그때는 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개명을 했는데 네. 개명할 때는 반드시 한문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아닐지도 모르겠으까. 그러니까 그걸 음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비에 그러니까 날비에 들야. 그러니까. 제 동생 이름은 비옵니다. 더 멋있습니다. 내가 난답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이게 됐습니다. 천상 여행가다. 네. 천상 지구 여행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실 현재 나는 집도 절도 없다. 직장도 없고 수중에 있는 돈은 앞으로 1년간 중국 여행 마치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지금이 내 인생의 절정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하고 있으니까. 자,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때가 절정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산은 아니라고 산맥이라고 생각해요. 산맥. 그래서 여러 산들로 이루어진 산맥이라서 네. 어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절정일 수는 있지만 또 내려와서 또 다른 절정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어져서 인생의 산맥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때는 절정이 여러 번 있군요. 여러 번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산에. 그래요. 그때는 그 국면에서 그때가 절정이었는데 왜 저의 절정의 정의는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유혹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때가 저는 절정이라고 보는데 그때가 제일 절정인 거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가 절정인 거 확실하고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다 쓰면 어떠나 또 일반 사람들 이제 불안할 수도 있는데 네네.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자 그런 네. 생각 이제 가졌던 것 같고요. 자, 5년 만에 새로 책을 내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11번째 책이라고 하시는데 네. 제목이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 느낌표 있습니다. 느낌표. 네, 그 느낌표. 그때도 좋아. 좋았지만 쉼표, 지금도 좋아. 느낌표. 좋아. 네. 약간 내가 힘 줬어요. 네. 자,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목에. 맞아요. 제가 그 사이에는 이제 그 2000년도에 이제 네. 이 여행이 끝나고 나서 제가 여행을
여행을 다니면서 오지로 다니면서 너무나 끔찍한 것들을 목격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1, 2달러가 없어서 죽고 진짜 뭐 병에 걸려서 픽픽 쓰러지고 네. 야 이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인심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거를 제대로 얘기만 하면 도와줄 사람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 홍보학이 전공이었거든요. 제 홍보학 그거를 살려서 네. 긴급구호 단체에 들어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이제 2001년이에요. 이제 새 지구 여행가에서 긴급 구호 전문가로 활동가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하고는 단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호 현장에 사람 살리러 가는데 마치 잘못하면 그리고 이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놀러 가는 것처럼? 놀러 가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제가 이 구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거의 지난 30년간은 여행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2000년도 30년은 아니겠다. 25년간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책으로 돌아온 바람의 딸이 된 겁니다. 왜 그렇군요. 돌아왔냐고 생각해 보면 네. 여행이 없었다면 제가 긴급구호를 못했을 거고 긴급구호를 못했으면 지금 제가 정말 가슴 뜨겁게 일하고 있는 이 세계시민학교 교장 그다음에 이화여대에서 가리키는 거 다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흑역사인 양 이렇게 뭐 외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걸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11번째 책에는 여행 이야기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다시 컴백한 거예요. 돌아온 바람의 딸입니다. 여기 이제 서문이 참 재밌었는데 네. 한비아 씨 어디 가시나 봐요. 어디 가세요? 말리 그랬더니 말리? 발리 거기가 겨울 여행지로 좋죠. 맞습니다. 아니요. 저기 그 대규모 대량 그 난민 나온 말리 갑니다. 구호 활동하러. 이게 하나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다시 여행가로 돌아오신 이유는 여기 보면 한 번 바람에 따른 영원한 바람의 딸이지라고 얘기해 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예. 여러 번 뭐 20년 몇 년 동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저는 그때는 안 들렸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어딘가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딱 물 한 바가지를 넣으니까 탁 넘쳐 흐르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맞다. 이게 없었으면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도 없을 거. 나의 그 국제 구호도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설령 힘들고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 할지라도 네. 지금 보면 그런 디딤돌이 없으면 여기까지 못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때도 좋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저는 사실 우리 앵커님들 60대잖아요. 그죠? 말해도 되나? 뭐 제 나이는 저기 뭐 비밀이지만 비밀이구나. 나중에 문자로 드릴게요. 몇 그럴까요? 살인지. 근데 이제 우리 서로 이렇게 이 정도 되니까는요. 네. 이제 앞자가 바뀌어지면 5자에서 6자를 6자에서 7자를 바뀌면 덜컹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옛날이 좋았지. 지금 좋을 때 다 갔네. 이러지만 우리보다 조금 나이 많은 70, 80 된 어른들은 네. 참 좋은 나이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너무 확실해요. 지금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고 보면 또 좋아. 지나고 나면 또 좋고 예. 그다음에 앞으로 갈 날 중에서 우리가 제일 어린 날이니까 지금도 좋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그 예를 들면 우리도 자연의 일부니까 네. 계절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가을이란 말이에요. 가을이라고 저는 쳐요.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론 그러니까요. 쓸쓸한 것도 있지만 예. 가을이 아름답다. 수학의 계절이지. 뭐 1년으로 따지면 노을 질 때라고 쳐요. 네. 그러면 땡볕도 아름답지만 노을 질 때도 아름답죠. 멋지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거는 모르고 나 옛날엔 좋았지. 후회는 이럴 거야. 이러지 말고 네.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계절을 충분히 인지하고 충분히 누리고 즐길지어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있는 최대를 우리가 뽑아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인생에 황혼을 겪고 있어도 거기에 또 멋을 충분히 즐기고 누리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좋았지만 내 컴마는 잠깐 쉬어보니까 네. 지금도 좋아.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자, 3861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한비아 작가랑 동갑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혼자 10평 되는 분식 가게에서 종종 걸음치며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온 세상 마음껏 날아다니는 바람의 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웃음 표시. 예.
같이 이제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글들을. 네. 그런데 저는 보면은 네. 제가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베이스 캠프가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요 맨 처음에 여행 다닐 때는 한국 사람이 너무나 귀했어요. 여행 다니면서 그 40년 전이잖아요. 네네. 제가 처음 다닐 때는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권 파워도 별로 안 좋아서 나라마다 비자 내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무슨 BTS 임원화 됐냐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네. 활기를 치고 일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베이스 아까 캠프가 중요하다. 그럼요.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굳건히 시켜주시는 아까 그 우리 동갑내기 그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그 대신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 여행가로 돌아온 이제 한비아 작가님. 그 전에 막 30대 때 막 처음에 어떻게 보면 뭣도 모르고 막 전 세계를 누리실 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의 한비아 여행가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옛날에는 여행 가는 것도 한 나라 추가, 그다음에 이 도시 추가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남들이 안 간 곳을 가는 것 보여주는 약간 성과주의, 그렇죠. 욕심.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여행은 정말로 내 속도로. 예. 정말 그러니까 저는 여행에서 가장 신선한 자극을 받고 신선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네. 다니고는 있지만 네. 그게 어떤 성과주의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정말 내가 단단해지는 그래서 돌아와서 어느 때는 여행 다니면서 가장 분명한 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네. 때는 너무 멋진 내가 나타나서 진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은 내가 나타나고 어느 때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탁 때리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내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에서 선명한 내가 나타나서 좋아요. 그래서 여행을 계속해서 다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나이 따라서 다니는 것 같아요. 네네. 3, 40대는 또 그때에 맞는 여행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산으로 보면 그 1부 능선, 2부 능선에서는 네.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 반쯤 올라왔으면 시야가 넓어졌다고 할까? 그러니까요. 시야가 넓어진 거로 본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마음껏 다니고 있을 때 안 네. 그러는 데를 저는 많이 가서 일을 하잖아요. 네. 저 사람들이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나라에서 그때 태어난 거예요. 저도 1950년에 태어났으면 전쟁 겪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받은 나의 혜택? 저의 이런 이점을 혹은 저의 이런 혜택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자라는 그런 그래요. 마음이 60대에 들어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드는 생각이 이게 약간 세속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 우리 한비아 선생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초반에 이제 30대 때 처음에 막 돌아다니실 때요. 자금은 어떻게 됐을까? 자금. 혹은 현지에서도 좀 어떻게 충당하면서 일도 했는가? 뭐 그런 게 막 워낙 많이 돌아다니셨으니까 맞아요. 궁금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국제 홍보회사를 유학을 끝내고 네. 국제 홍보회사를 이제 다니면서 딱 3년만 근무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가자였어요. 네. 돈 떨어지면 와야 되니까 얼마나 짠순이를 다녔겠어요. 왕소금도 그런 왕소금이 없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3년 충분할까? 이제 6년이 된 건데 네네. 사실 모은 돈은 그때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모았고요. 그다음에 있는 거 돈 되는 건 다 팔았어요. 네. 왜냐하면 여행을 끝까지 다니는 게 중요하다 해서 다 팔아서 뭐 예를 들어 카메라 뭐 이런 것도 다 팔고 그래서 여행 자금을 이제 노잣돈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마련한 그렇군요. 거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때 월간 동화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연재하셨군요. 한 달에 한 번 연재해서 돈 들어오는 날은 그날은 제가 이제 한턱 쏘는 날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미정원 가서도 머리도 자르고 밥도 제대로 먹고 그다음에 숙소에도 네. 뜨거운 물 나오는 데서 샤워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한테 맥주도 한 잔씩 쏘고 예.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제가 오지로 다니는 거잖아요. 네. 봐봐요. 산 밑에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산에 가면 돈이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오지로 가니까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래요. 돈을 주면 막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음을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돈을 놓고 갈 수 있냐. 진짜? 네. 예.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도 그랬어요.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우정이네. 그러니까 예. 나올 때는 등잔 밑에 이럴 때 돈을 막 살짝 숨기고 와야 돼요. 거기다 제가 거기서 밥 뭐 이런 걸 축내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가 그랬어요. 제가 1990 그러니까 6년에 93년부터인가 해서 1999년에 끝났으니까 지난 세기입니다 벌써. 자, 요거 짧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질문이 많이 남아 있긴 한데 그럼 요즘은 좀 사실 뭐 베스트셀러도 많이 쓰셨고 그러니까 다니면서 제가 이게 책 내용 싹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약간 살짝 베풀고 다니시나 봐요. 요즘은. 아니 그러니까 살짝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래도 별게 아닌 게 예. 남한테는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티 안 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제 나름대로 이름은 내 돈 내도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가 돈. 내 눈에 뜨이면 나한테 걸리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네. 기꺼이 돕는 거예요. 그게 재밌잖아요. 학교 못 다니는 그러니까요. 아이들 학비 내주고 여기 뭐 상처난 사람들 약값 주고 이러는 거 좋습니다. 그래요. 2919님이 자유로운 여행가에서 국제 구호 전문가로 다시 여행가로 얘기 듣다 보니 신이 납니다. 의미있는 활동 응원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진짜 아슬아슬하게 사는 사람이라 네. 이런 응원 정말 필요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여기서 국제 구호 활동가로 변신한 모습 네. 그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소진하고 또 소진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에너지 기꺼이 쓰고 싶은 그 일은 무엇인가? 긴급 구호다. 확신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네. 긴급구호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제가 지난 25년 동안 이제 긴급구호 현장을 다니는 거잖아요. 네. 현장에 가면 또 초심으로 확 돌아가요. 맨 처음에 봤던 그 모습. 맨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 정말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아이의 모습. 그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하는 간절한 모습. 기아와 질병이죠.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아이가 죽을까 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내 손을 잡으며 달달 떨던 그때를 기억해요.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스라엘 여러 지역 구호 활동 참여하셨습니다. 가자지구 난민, 네. 로힝아족의 비극,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셨어요. 이게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느냐 일종의 책임감, 강한 책임감 플러스 내가 이거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인간적인 한계. 이런 그 비극적인 모습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거는 어느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짓설거지만 하러 다니는 사람인가? 네. 그렇죠. 분쟁이나 재난이나 뭐 이런 거를 자연재해는 둘째치고 네. 사실 재해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재해, 하나는 인적 재해예요. 사람이 만든 거, 내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네네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복합 자연재해가 나서 인적 재해가 났든지. 네. 반대로 인적 재해가 나서 자연재해가 났든지 이런데 어쨌든 이런 인적 재해는 전쟁이나 내전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막기 전에는 이 난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불을 끌어가는 소방관인데 불은 다 껐는데 맨날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정말 그야말로 손을 부러뜨리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긴급구호 하는 사람들은 응급수술실 사람을 그냥 살리는 네. 혹은 소방관 불을 끄는 사람이지 이걸 처음부터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인도적 위기를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생각 가끔 그럼요. 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제학 교수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논문도 많이 보게 되고 저도 네. 그런 논문 쓰는데요. 일단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분쟁이라는 것. 일단 분쟁만 보면 인적 재난, 분쟁이라든지 전쟁을 보면 네. 하루아침에 탁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진처럼. 이게 조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극심한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권한 박탈이라든지 혐오라든지. 네. 예를 들면 로힝야족. 미얀마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로힝야족이 그런 극심한 차별과 혐오 때문에 이 이제 방글라데시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네. 이 여의도만한 여기에 지금 100만 명이나 모여 사는 최대 난민촌, 최악의 난민촌인데 네. 국제사회의 뭐 관심은 이제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그 안에서 미얀마 네. 안에서 그 로힝야족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이게 내정이 아니라 국제 문제로 압박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방 외교. 네네. 두 번째는
식량 부족이나 물 부족이나 뭐 토지 관리나 혹은 자원의 저주라는 게 있어요. 석유가 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요. 전쟁이나 내전. 네네. 그러니까 식량 부족이나 물 부족 이런 거는 개발 협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이 조금 더 수확을 잘 되게 하고 이런 거는 개발 협력이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는 많은 언론들이 간과하는 일인데 네. 사실 어떤 지역과 어떤 지역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캄보디아처럼 네. 어떤 국경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는 지역 주민들과 종교 지도자들 네. 혹은 뭐 청년 클럽 혹은 뭐 부녀자 클럽 혹은 심지어는 상인들이 전쟁이 안 나야 이게 잘 되잖아요. 네네. 상인 클럽들이 모여서 이 비공개 비중립적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생기면 우리와 같은 이제 긴급구호 팀들이 뜨는 거죠. 네. 이 물, 식량, 보건의료, 피난처, 보호 이거를 하면서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요. 네. 약간 좀 부드러운 주제로 넘어올게요. 주제로 갈까요? 저희가 KBS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발견했습니다. 2020년에 딱 네. 5년 전이요. 가을에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비아 선생님이 한 걸음씩 상쾌하게 네. 했더니 이 위에 어떤 남성분이 Shall we walk together? Shall we dance는 들어봤는데 우리 같이 걸어갈까요? 걸어갈까? 인생을 같이 걸어가자는 뜻입니까? 그렇죠.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사인의 주인공은 지금의 남편, 네. 예전의 보스, 무서운 보스. 7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맨 처음 월드비전에서 네. 유엔에서 일하다가 또 액션 에이드라는 다른 NGO에서 일하다가 그렇군요. 그 순간 그때는 월드비전의 저의 보스의 보스였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전쟁통에서 만났는데 너무 무서운 보스라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이 나서 또 만났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란에서도 지진이 나서 또 만났습니다. 만나다가 정들었습니다. 인연이구나.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60에 결혼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 결혼해서 같이 쓴 책이고요. 연한가요? 연상인가요? 연상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Shall we work together 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걷자 하는데 네. 이거 봐요. 따로 앞을 보고 걷습니다. 네. 같은 방향 의미는 가는 방향만 같습니다. 따로 또 같이. 따로 있을 때는 따로 있지, 네. 같이 있을 때는 같이. 같이 있을 땐 같이 좋고 따로 있을 때 또 따로의 생활도 존중해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오셨나요? 한국에 엊그저께 왔습니다. 우리가 336으로 살거든요. 3개월은 그렇군요. 한국에서 같이, 그다음에 3개월은 네덜란드에서 같이, 6개월은 따로 현장에 다니면서 네. 중간에 만나서 노는 한국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자, 현재 이제 월드비전 세계 시민학교 교장과 이화여대 초빙 교수 활동 중이시고 강연 활동 활발히 하는데 세계 시민학교 교장 이게 어떤 역할이죠? 그게요.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계속해서 지금 불을 끌려 그러는데 네. 계속해서 누군가가 불을 지르고 네. 그다음에 물 청소를 싹 해놨는데 누군가가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이게 긴급거만 갖고는 안 되겠다. 네. 적어도 우리나라 이 국민들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 시민으로 만드는데 내가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2007년에 네. 월드비전 세계 시민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갖고 그때는 돈이 없어갖고 제가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는 광고를 나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네. 몸값의 절정기였기 때문에 돈을 이제 1억을 광고비를 받아서 네. 그거를 그거를 이제 마중물로 맨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한 1년에 50만 명, 여태껏 다 합해서 660만 명의 학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뭐를 잘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도 밖으로 행군 나라가 네. 이거 남 도와주자는 얘기인데 어떻게 100만 권 이상 팔렸겠어요.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이 이미 한국 사람들이 이미 이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네. 세계 시민이다. 나는 그 워딩은 없었지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구는 더 이상 지구촌이 아니라 네. 지구집이라고 생각해요. 6층짜리 집.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층
네. 예, 아시아 방에서 살고 있는데 아시아 방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뭐 안정되고 풍요로워도 옆방 미얀마에서 로힝야족들이 울부짖고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고 마음 편안하지도 살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풍요롭게 살 수도 없잖아요. 로힝야족이 우리 이웃이군요. 우리 집안일인 거예요. 특히 로힝야족은 아시아층에 같이 사는 네네.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저 먼 얘기가 아니라 집안 얘기다. 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게 상호 의존적이고 네. 상호 연결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특히 한국은 예전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정도로 살만하면 잘 살아서 우리가 이렇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 차례가 된 거야. 우리가 같은 가족이면 애들 때는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돌봤지만 네. 어린이 되면 우리가 엄마 아버지 돌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기꺼이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이웃이 우리 지금 아파트에서 옆집 사는 사람도 이웃인 것처럼 네. 지구집이라는 집에서 아시아층의 옆집 사는 미얀마, 뭐 지금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전쟁 이런 것도 다 옆집 일이고 우리 일이다라고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시군요. 세계시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시의 차원에서 베푸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베푸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이웃이 편해야 나도 편하다. 그렇습니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가족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도움을 받고 우리가 힘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네. 그리고 그 지구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그냥 네. 집안에 그런 일이 있는 거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그래요. 네. 자, 6772님이 곧 크리스마스와 연말입니다. 지구촌 이웃에게 귀한 온정이 필요한 때인 것 네. 같습니다. 한 선생님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제가 마지막 요약하는 질문 가기 전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부터 막 지구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는 고3 때 아마 부모님 몰래 모아둔 돈으로 제주도 가출 네. 여행도 하셨고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뭔가 꿈꾸던 거였습니까? 30대 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펑 터진 거였습니까?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지도를 보고 살았어요. 세계 지도? 네, 우리 엄마 아버지의 그 작전은 뭐냐면 네. 세계 지도를 많이 보여주면 아이들이 세계를 무대로 살 것이다. 그 작전 성공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세계 지도를 봤기 때문에 언젠가는 땅이 다 붙어 있으니 내가 세계 일주를 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33살에 세계 일주 간 게 어느 날이 아니라 10살부터 품어온 꿈이 그때 실현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한비야. 네. 자, 날아다닐 날 비자에 들야자. 네. 들녘을 날아다니는 네. 천상 바람의 딸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봤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 작가로서 지구 여행가로서 국제 구호 활동가로서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생각 아까 층 얘기와 비슷한 얘기일 텐데 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기보다는 네.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그 일생 모토는 뭐냐면 네네. 즐겁고 자유롭게 기왕이면 남 도와주면서. 즐겁고 자유롭게 기왕이면 남 도와주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즐겁고 자유롭게 기왕이면 남 도와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연말 연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지구여행가 국제구호 전문가 그리고 교수시기도 한 한비야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일
환율 고공행진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정부 총력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외환시장은 어땠습니까? 예,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주간거래 종가보다 3원 내린 1,468원으로 개장을 해서 약간 긍정적이었는데요. 네네. 마지막에 마칠 때 1,477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난달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원래 정부가 외환 스와프와 전략적 환해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게 하방 압력을 넣으면서 어제 야간 거래에서 낙폭이 좀 컸었거든요. 네네. 3원 정도 떨어졌었는데 오늘 마칠 때는 전날 종가보다 6원이나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대거 팔아서 일어난 현상인데요. 1조 30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부가 지금 이게 환율 고공행진에 대해서 되게 총력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대처, 어떤 대응 방안 좀 내놓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650억 달러 규모 외환 스와프 개혁을 내년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외환 시장에서 바꾸지 않고 한국은행과 직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환율을 정하는 외환 시장을 건너뛰고 네. 국민연금이 쓴 달러 외환 시장을 건너뛰게 되면서 국민연금이 쓰는 달러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환해지가 있는데요. 네. 좀 더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억 달러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빌딩의 가치를 지금 달러 기준 약 1,470원에 고정해 갖고 네. 해지를 하는 건데요. 이 경우 1억 달러를 국내에 푸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정부가 내년에도 해외 투자액의 10%까지 전략적 환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이 번 달러를 적극적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그래요. 자, 연일 고환율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서학개미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 얘기하죠. 그 매수세가 크게 꺾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예, 한국 예탁 결정에 따르면은 국내 투자자가 지난 6에서 12일 미국 주식을 3,373억 원 순매수 결제를 했습니다. 네네. 한 주 전에 이 수치가 1조 4,893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7.3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순매수액이 2조 244억 원이라 네. 2주 전이랑 비교하면 더 많이 감소를 한 겁니다. 지난 13일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77원까지 올라서 1,480원에 육박하기도 했거든요. 여전히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순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네. 환전의 부담을 느껴서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청년 고용 문제 심각합니다. 근데 고용된 뒤에도 처우 등에 불만 느끼는 사람들 많은 걸로 집계가 됐어요. 지금 정확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의 첫 일자리와 미스매치 실태 보고서 내용인데요. 크게 임금 그리고 직종, 근무지 세 가지 조건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청년이 14.9% 그러니까 7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모두 만족하면서 근무한다는 응답자는 네.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7.9%에 그쳤습니다. 2020년에도 같은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와 비교했을 때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은 줄어들고요.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늘었습니다. 직장을 구한 청년들의 불만이 더 커진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원인은 취업난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그리고 시간제 등을 가리지 않고 네.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청년들이 많아진 결과입니다. 네. 임금 수준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일자리 임금이 월 2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례 전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68%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70% 가깝네요. 네, 200만 원 이상은 32%에 그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근로시간이 짧은 것도 아닙니다. 네. 전 연령의 평균치와 대비했을 때 94.9%의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는데 월 임금 총액 비율이 69.6%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고용 형태도 문제가 좀 많은데요. 계약직 일자리의 비중은 37.5%인데 네. 2020년보다 4.5% 늘었고요. 시간제의 비중도 21%에서 25%로 4%포인트 늘었습니다. 청년 상당수가 임시 일자리에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상당수가 대학의 전공과 맞지 않은 곳에서 취업을 했는데요. 전공 분야에 취업한 청년들보다 평균적으로 6에서 10%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고용정보원은 근로 여건 불만족 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낮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일자리
일자리 질이 낮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이런 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대통령 업무 보고 때도 나온 내용인데요. 네.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직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네. 또 4만 9천 명에게 인공지능 직업 훈련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 또 청년 기준을 29세에서 34세로 현실화하고 구직 촉진 수당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지원책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일하려는 의향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20, 30대가 지난달 기준으로 16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영재학교나 과학고 이공계 인재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제한하고 제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졸업생들이 의대에 진학하는 비율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얼마나 돼요? 예,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의대 신입생 20명 중 1명, 약 4.56%가 영재학교나 과학고 출신인 것으로 확인이 네네. 됐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인데요. 의대가 있는 대학 39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공대나 자연대에 간 학생들과 비교해 보면은 2배가 넘습니다. 네. 특히 빅5 의대 중 한 곳은 과학고나 영재학교 출신의 비율이 24.53%, 4명 중 1명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교육비나 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대를 갈 경우에 네네. 이런 불이익이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정부도 아마 인재들을 이공계 쪽으로 유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일단은 너무 의사가 너무 센 거예요, 직업으로? 예, 장학금 반납 등 불이익 자체가 고교 재학생에게만 적용이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네. 일단 재수생들은 그 제재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는 이공계에 대한 유인책을 제한을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제 의대를 가는 학생들을 제재를 하기보다 네. 이공계에다가 더 효과적으로 유인책을 제공한다? 네, 맞습니다. 그게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 환급이 가능한 K패스를 확대 개편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게 됩니까? 예, 기존 K패스의 경우에 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 이용액 일부를 적립해서 환급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일반인 같은 경우는 20%, 청년은 30%, 네. 저소득층은 50% 정도를 되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내년부터 나올 모두의 카드는 기준금액 이상을 쓰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으로는 10만 원을 쓰면 2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다면은 네. 지금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6만 2천 원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네. 이상 쓴 걸 모두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5만 5천 원이 기준액이고요. 또 청년이나 어르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준액이 4만 원, 5만 원 정도로 낮아서 그만큼 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40세 김모 씨가 한 달간 교통비로 10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을 때 일반형 환급 기준액 6만 2천 원을 제외한 네. 3만 8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기후동행 카드와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뭐 GTX 탈 때 이제 쓴 비용 이런 것도 환급이 됩니까? 기후동행 카드는 GTX 환급이 안 되는데요. 네, 이거는 돼요? 모두의 카드는 플러스를 이용할 경우에 그 환급이 됩니다. 플러스라는 건 약간 좀 비싼 예, 거. 네, 좀 맞습니다. 요금 많이 내는 거. 기준액이 네. 일반은 6만 2천 원이고요. 네. 플러스는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이상 쓴 부분에 대해서 GTX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기후동행 카드와 비슷한 면도 있으면서 또 차이점도 있다는 말씀.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자,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실 이슈는 어떤 거예요?
네, 요즘에 인공지능 AI 없이 일을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네. 이 인공지능과 관련 법규가 우리나라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주제 정해봤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규제법 시행하는 전 세계 최초 국가다. 이 얘기를 저도 듣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근데 디지털 분야 규제 이런 거는 유럽이 본래 좀 앞서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EU가 네. 먼저 법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준비하고 계획해서 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네. 하지만 시행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런 경위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AI법이 전면 시행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먼저 만든 국가는 또 따로 있지만 우리나라가 좀 신속하게 또 빠르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표적이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 관련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 셈입니다. 그래요. 유럽이 시행 시기를 늦췄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좀 민감한 문제도 아마 좀 준비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도 뭐 여하튼 그런 것들을 많이 감안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AI 기본법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유럽이 조금 연기했던 내용들은 네네. 일단 기업들의 좀 반발이 있었고요. 기업의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인공지능 발달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달라는 입장에서 이제 EU가 좀 시행 시기를 늦췄다라고 그랬군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네. 늦추는 기간 동안은 이제 자율 규제 쪽으로 이제 방점을 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도 AI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산업 발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우리 먼저 규제를 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마찬가지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 법을 시행하는 목적은 규제가 아니라 산업 진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주도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립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네.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기본 법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발달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확보하고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도 포함되어 있어서 네. 규제보다는 이 산업진흥 발전 경쟁에 앞서가겠다라는 의지도 이 법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규제보다는 지능에 무게가 더져 있다는 말씀이신데 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그 해석이 됩니까? 이렇게 평가하세요? 뭐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단언해서 평가드릴 수는 없는 게 네네. 규제도 있고 지원 방안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 규제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 일단은 문제는. 규제는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법을 네. 시행하면서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역량 AI 사업자에 대해서 위험성을 사전 고지하거나 이것이 AI로부터 그 생성됐다라는 걸 표시하는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네. 이것들을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세워야 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네.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특히 고역량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의 책무를 좀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만들었고요. 또 역량 평가도 해야 된다. 이런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의무도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외국 회사 글로벌 빅테크가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서 업무 협조나 관련된 규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들을 만들어놨고요. 특히 AI 속도, 발전 속도와 더불어서 또 범죄로 이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는 의무화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범죄에 악용되지 않게 워터마크 의무화 조항도 이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자 이게 뭐 규제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투명성 그다음에 윤리 기준이라든지 사업자의 책무 그다음에 해외 사업자 경우에도 이게 이제 나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대리인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행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건데 이 가운데 뭐 고영향 AI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사실은 고위험이라고 이유는 법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네. 우리는 고영향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이 정의 규정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정의 규정에는 인간이 가지는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를 하게 되냐면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네.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면서 세부적인 예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분야가 이 분야에서 활약하는 데는 상당 부분 자제하거나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는 건데요. 네. 에너지법, 에너지에 대한 인공지능, 먹는 물 관리법, 물에 대한 것, 보건의료, 건강에 대한 것,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에 인공지능 쓸 때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원자력법, 원자력의 인공지능이 잘못 작동하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범죄나 수사와 관련한 신체 정보에 대한 부분, 채용과 대출 심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활용, 교통안전, 예를 들면 신호체계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으로 할 때 좀 명확하게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교란됐을 때 큰 위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공공기관 결정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분야 이렇게 예시를 두면서 고역량 인공지능 분야는 이런 분야이고 네. 이런 분야에 AI를 발전하거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선 규제가 좀 더 강화된다라는 정신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와 과연 이게 그 기준이 과연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할 거고 반발도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유럽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준 마련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처음 시행되는 법이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규제의 사각지대 정의되지 않은 부분 과연 무엇이 중대한 영향인지에 대한 중대성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정부가 임의로 이건 중대한 고역량 인공지능이라고 규정 짓는 순간 네. 그 산업 분야는 굉장히 더디게 그렇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은 규제가 덜한 쪽에 개발이 집중되고 규제가 심한 쪽은 거의 이제 소극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와 과기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점진적으로 하위 법령을 통해서 판단 기준,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뭐 AI 광고 콘텐츠 실제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제작되고 실존 인물의 명의도 뭐 도용하는 사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규제가 좀 제대로 시행되면은 상당 부분 없앨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의 발표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제를 도입을 해서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SNS 상으로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가운을 입고 마치 의사 간호사가 만든 제품처럼 홍보하는 그러니까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 의사 간호사가 다 허위 가상인물로 허위 정보를 통해서 만든 광고라고 합니다. 네. 만약에 앞으로는 이 생성물 표시 의무제가 나오면 이 광고는 AI를 활용해서 가상인물로 이 한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소비자들이 좀 현혹되거나 허위 가상 광고가 좀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이런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 가상 광고는 기존의 표시 광고법에 의해서 의율될 수 있는데 워낙에 AI를 형성해서 손쉽게 광고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광고 규제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자가 딥페이크 광고 영상물 만들 때 워터마크 이제 표시해야 한다. 이게 이제 범죄 예방도 되는 건데, 근데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든다면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에 이용되거나 어떤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도 어떤 AI 생성물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까 네. 말한 인공지능법은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 의무를 규제한 거니까 네. 인공지능 사업자가 이런 규제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규정을 해서 네. 개인은 빠졌습니다.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개인은 포함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콘텐츠 관련한 콘텐츠 산업진흥법이나 저작권법 등을 의율을 할 때는 AI로 콘텐츠를 만들 때는 또 이걸 표시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다른 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사각지대, 개인이 만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개인이 소장하거나 이런 목적을 넘어서서 대중들에게 공개되거나 콘텐츠로서 수익을 하는 것들도 네. 차차차차 세밀한 기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또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얼굴,
내 목소리가 AI 학습에 쓰이는 건 아닌가, 혹은 AI를 통해서 어떤 상업적 용도로 막 그 악용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AI 기본법에 어떤 개인정보나 초상권 보호장치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좀 미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그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으로 많은 정보를 흡수해서 AI가 어떤 그 컨텐츠라든가 이런 생성물을 만들었을 때 저작권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면 거의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네네. 저작권자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번 AI 기본법에는 이런 저작권 보호 및 원작자에게 동의받는 절차,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의무를 명시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저작권자라든가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특히 이제 그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이거나 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들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창작의 영역, 예술의 영역에서 예를 들면 그림을 한 1000개를 모방을 해서 했을 때 네네. 그 저작권 원작자의 보호나 이런 것들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는 구체화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거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된다 말씀하셨고요. 자,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이 법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회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가 인공지능 사업자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AI 기본법상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준수해야 되고, 예를 들면 생성형이고 고용량 인공지능을 명확히 고지하거나 표시하라고 했는데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간혹가다 저작권법 위반의 시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법은 고지 표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의 대상이 되는가, 표시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명확하게 회사 내에서도 기준을 만들어서 의무를 따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인공지능에게 건강 고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애인 상담 이런 것도 하는 분들 있을 텐데, 금융 상담 이런 거 하면서 민감한 개인 정보 이제 털어놓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권리랄까, 이런 정보들을 AI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관련된 총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AI 그래요? 업체 말로 우리가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폐기한다라고 안내하는 곳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의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필터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분쟁을 조정하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